공부함에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왜냐하면 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고, 그 다음에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문명으로, 문화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것이 민법입니다. 예수 태어나기 5세기 전부터 있었어요. 로마법 시대부터.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민법을 할 때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를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효하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목적, 즉 법률행위로서 달성하려는 내용은 적법하고 가능하고 확정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쪽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큰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중에 목적 쪽을 공부했어요. 당사자 쪽은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기억난다고 좀 해줘. 그죠? 이렇게 틀을 계속 짜봐야 돼요. 그러면 목적은 적법, 가능, 확정,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의사표시 쪽은 아직 공부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목적적 법률행위로서 달성하려는 내용이, 적법하고 가능하고 확정되고, 또 하나 더. 책 제목을 읽어보세요. 무슨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 민법 103조로 가장 중요한 법조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서울야간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고를 내군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걸 더 줄여봅시다. 사회 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이다. 더 줄여봅시다. 반사회 질서 행위는 뭐다라는 거죠? 무효라는 겁니다. 무슨 사회 질서? 반사회 질서. 요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요. 사회 질서 위반에 사회 질서 위반이 전체 집합, 유집합이라면 이 사회 질서 위반 전체를 다 이제 무효로 하겠지만은 그 안에 법 질서에 의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게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반했다 그러면 무슨 질서에도 위반한 것일까요? 사회 질서, 법 질서에 위반되면 사회 질서에도 위반됐겠죠. 그러니까 어느 범위가 다 넓어 사회 질서 범위가 더 넓은데,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사회 질서에 위반된 사례를 전부 다 명확하게 법조문으로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일반 법률로 103조의 조문을 둔다는 겁니다. 다 법조문에 둘 때까지 둬보고 다 둘 수 없는 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무슨 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사회 질서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라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예를 들면 첩계약처럼 당사자가 체결한 법률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강행 규정에 구체적으로 위반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첩계약이 무효다라는 것이 명확한 법조문이 없더라도 이러한 법률행위를 용인하게 되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당사자가 의혹한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구체적으로 위반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 용납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인들의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해야 할 강행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강행규정으로 다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이러한 현실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103조를 두어 법률행위의 내용을 반사회 질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103조는 일반조항 또는 백지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어찌됐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일반조항이라고 그래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강행 규정과 더불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이 말 뜻 이해가 되죠? 자, 우리는 우리의 자치, 자유의지에 따른 자치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이 규제할 수 없으나 그것이 사회질서 내지 법질서에 위반될 때는 규정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법질서에 위반되는 건 강행규정으로 다 규정을 해놨는데 다 규정할 수 없는 영역들이 반드시 생겨 안 생겨. 그럴 때 사회질서의 위반, 반사회질서의 위반으로 자 백지조항으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강행규정과 더불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룹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규율할 수 없는 법률의 기를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으로 규율합니다.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도 자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겠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일 때 사회질서가 구체적인 조문이고 이 앞에는 예시적 조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량한 풍속도 무슨 질서의 한 내용이라는 거죠. 사회질서의 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건전한 도덕관념을 의미하고 사회질서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공공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를 우리로서 공서양속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사회질서를 선량한 풍속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수설의 입장에서 선량한 풍속도 궁극적으로 무슨 질서의 한 내용이다. 사회질서의 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사회질서, 즉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로서 몇몇 사건들을 판례의 제목을 중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인륜에 반하는 행위. 자, 대표적으로 자 뭐죠? 부적계약.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첩계약 같은 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 그래서 어떤 부정행위를 유발 같은 것을 조장하는 행위 같은 것은 딱 보면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러니까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런 거.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 이혼의 자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겠다고 서로 합의를 하고 혼인을 했지만은 이혼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저한 사행적 행위, 이컨대 도박계약 같은 경우도 무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두기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무슨 불법이라고 써져 있죠? 동기의 불법이라고 써져 있죠. 자,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무슨 불법? 동기의 불법. 자, 여기서 동기의 반사회성인데 이 동기의 불법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례가 도박자금 대출이에요. 무슨 자금 대출이라고? 도박자금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에 쓰기 위해서 돈을 대출한 겁니다. 자, 동기의 불법은 궁극적으로 불법이 아닌 거로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박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도박했다고 해서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건 말이 될까요? 돈 갚아야 될까요? 돈 갚아야 되죠. 자, 근데 그 도박 자금을 대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박판에서 햇살꽁지 빌려주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동기에 불법이 있음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무효가 됩니다. 읽어봅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처럼 법률행위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돈을 빌리려는 동기가 도박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동기의 불법이라고 합니다. 효과. 설령 동기가 불법이더라도 상대방이 피고자의 동기를 알 수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불법이라도 전체 법률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자, 도박자금으로 1억을 빌렸죠, 친구한테. 그러면 그거 금전소비대차 계약 그대로 유효하니까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유효하다는 말은 그대로 갚아야 된다는 뜻이죠. 다만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라면 뭘까요? 무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어떤 사례를 들었죠. 그 도박장은 빌려주는 친구가 도박장에서 햇살 공지하는 친구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도박하려고 빌린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구조이죠. 그럴 때는 뭐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돼.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될까요? 이거 그 뭐이죠? 몸에다가 그림 그리고 막 받으려고 하겠죠. 자,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안한 삶이에요. 그래서 햇살 공제하면 뭐 아침에 해가 뜰 때 10% 이자를 받으면 부자 안 될 돈놀이가 없는데 맨날 잘못하면 망하죠. 그 이유가 뭐죠? 예, 법적으로 딱 들어가면 무효가 되버립니다. 받을 수가 없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 시기. 여러분, 어찌됐건 반사회 질서의 행위의 판단 시기에는 법률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법률행위 당시에.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가 자,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무슨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읽어보세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나중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로 잡는다는 거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 103조, 자, 민법 103조와 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민법 제 746조입니다. 상호 이렇게 연결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103조하고 746조. 자, 이걸 그 유명한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래요.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입에 착 붙게. 자,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 자, 그대로 써져 있죠. 법조문도. 불법을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금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단서를 일단 놔두고 한번 해봐요.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급여를 하는 것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요. 근데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했을 때는 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들어가요. 자, 아직 이행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해버린 경우죠. 그죠?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첩계약입니다. 자, 첩계약으로 네가 내 첩되면 이 아파트를 증여할게.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행까지 돼야 돼. 자, 그러면 2억 1억짜리 아파트를 이행을 해주겠다라는 계약만 한 상태라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첩계약은 반사회 질서 위반이잖아요. 사회 질서 위반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첩한테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 등기를 해줬어. 그리고 나서 첩관계가 단절하면서 야 첩계하고 무효란다. 뭐 이행을 해도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 이해하셨어요? 자, 이행을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질서 전체가 그 부정적인 반사회 질서 하는 사람의 행위를 지원하는 모습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읽어봅니다. 한번 법조문을 다시 읽고 있겠습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자, 확정적 무효일 때는 자, 뒤따라가서 유효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능력자가 된 후에는 추인하면
취소권이 없어져 버리죠. 기억나죠? 어. 자, 그런데 이 절대적 무효일 때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되지를 않아요. 상대적 무효일 때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됩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자, 따라서 선의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무효를 선의어 제3자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 하고, 이쪽은 전부 다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에서만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강조할게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행한 후라면 어떻게 될 거죠? 746조가 적용되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면 그 반대편에 뭐가 적용된다는 거죠? 746조가 동전의 양면처럼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103조와 746조는 표명과 속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103조에 의해서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이니까. 내 말 지금 듣고 있죠? 근데 이미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746조가 적용돼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에 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구조니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끄떡끄떡 해주세요. 어. 자, 그 다음에 관련 문제로서 맨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 부동산의 이중매매입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자, 지금 X 부동산을 갑과 을이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보통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 날 중도금 지급하고 5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겠죠. 그렇다고 좀 해줘요. 자, 그런데 병이 이 매매에 다시 가입을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매매 계약은 계약, 즉 채권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는 행위죠. 그죠? 자, 따라서 이 두 매매 계약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 유효한 계약입니다. 뭐라고요? 유효해. 그래서 어디 쪽을 이행을 하든지 한쪽을 이행하면 한쪽은 자, 채무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 유효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유효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자, 갑과 병 사이에 뭐 채무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갑이 병한테 이행을 했으면 을이 갑한테 채무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 문제만 생길 건데, 문제는 이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음을 알고 나한테 계약을 이중 매매를 적극 권유하면 어떻게 되냐? 적극 권유 또는 적극 가담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들의 사회 질서가 하나의 계약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 질서 이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가담했다는 거죠? 적극 가담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합니다. 알겠습니까? 읽어봅니다.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상 계약 체결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이중 매매는 아까부터 강조했죠. 유효한 계약입니다. 두 개 다 유효한 계약이에요. 이행이란 문제를 남기는 것이 채권행위니까 두 개 다 유효한 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중 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2매수인은 자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신 채무 불이행했다는 무슨 배상 문제가 생겨요? 손해배상, 이행이익의 배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중 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 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해지하고 손해배상 문제고, 자 이럴 때는 이행이익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 누가? 갑이 을한테. 예외. 이중 매매가 매도인의
매도인의 배임액이 맞아. 왜냐하면 서로가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먼저 체결됐으면 갑과 을 사이는 서로 신뢰관계가 사회적으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우리는 배신행위. 그 배신행위에 대한 형벌이 배임죄라고 합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무슨 죄라고 그래요? 배임죄라고 하고, 배임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회사에서 법인의 대표가 일반적으로 뭔가 부도나고 어쩌고 그러면 일단은 배임죄의 인지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법인이 법인격이 있고 그 대표가 돈을 빼서 쓴 것이 되어버려요. 신인 관계를. 자, 어찌됐건 그건 다음 얘기고. 자, 그래서 이중매매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어떻게 가담했다고 그랬죠?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적극 가담의 의미. 자, 목적물이 제2매수인에 양도된 사실을, 목적물이 제1매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제2매수인이 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공모 내지 뭐하거나 협력하거나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 매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또는 권유하는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은 제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예요. 그러니까 아는 정도면 반사회 질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여러분을 속여 먹을 겁니다.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적극 가담, 적극 권유, 막 요청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표현들이 꼭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써져 있어야 된다. 써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중매매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법률관계입니다.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자, 무효가 됩니다. 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뭐돼서 대신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X 부동산이 어디로 가버렸어, 지금? 병한테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적극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자, 그러면 갑은 왜 병한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없을까요? 자, 자, 을도 등기에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갑도 직접 X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이전 등기. 왜냐하면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환, 즉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데, 단 누구는요, 을은 누구를 대신해서, 갑을 대신해서 병의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이쪽으로 다시 와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복잡하죠? 자, 여기 다시 읽어봐요.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뭐돼서 대위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746조라고 그랬죠. 불법을 원인으로서 이전 등기를 누구한테 해줘버리면, 제2매수인은 아까 그림에서 병한테 해줘버리면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1매수인은 사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보통 이럴 때 행사하지 하는 것이 아닌데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가 안 돼. 자, 이중매매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가 설령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효에서 상대적 무효는 의사표시 쪽에서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쪽 무효는 다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무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이중 양도의 범죄는 반드시 제1법률행위나 제2법률행위가 매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판례는 매매의 이중 양도의 법리를 임대차나 취득시효, 명의신탁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방은 하나인데 집은 하나인데 이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칠판을 다시 보세요. 한 번만 딱 얘기 드립니다. 아까 했던 거 반복을 해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을 매수인인데 제1매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의 병이가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쪽을 제2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들은 다 유효하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X 부동산이 병한테 이전되면 자, 갑은 이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채무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으로 자, 손해배상으로 문제만 생겨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제2매수인이 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어떻게 가담했다고 그랬죠? 자,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요청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요.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전 등기 X로 이전 등기한 것도 그대로 뭐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갑은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이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이미 급여를 했기 때문에 뭘 청구 못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정리가 됐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는 채권적 지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소유권을 가졌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자, 이 하살표를 잘 봐요. 을이 갑을 대신해서 병한테 갑한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전 등기를 갑이 이렇게 회복받으면 다시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자, 또 갑은 이전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병한테 말소 등기를 막바로 구할 수 없고, 자, 어떻게 해요? 을이 갑을 대신해서 병이어 등기어 말소를 구한 다음 차례대로 갑한테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됩니다. 10초를 드릴 테니까 고민 좀 해봐. 자, 칠판 한번 다시 봐요. 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소송법 얘기고, 일단은 적극 가담이 있었다는 전제를 꼭 깔아놓고 설명을 해야 돼. 실체법이니까. 증거를 찾는 법이 민사소송법이야. 민사집행법이고. 이 그림 이해했어요? 음. 자,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즉 폭리행위가 104조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한번 이거 다시 읽어봅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요, 이렇게 해요. 지금, 자, 103조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를 전체집합 묘집합으로 해보면, 자,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시고, 또 104조 폭리행위도 궁극적으로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십니다. 자, 폭리행위도 무슨 질서 위반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질서.
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즉 폭력이란 상대방의 궁박. 자, 궁박이란 말은 궁핍하고 급박한 궁핍을 말합니다. 뭐단 궁핍? 급박한 궁핍. 그냥 가난한 것하고 틀려요. 막 부도 일보 직전에서 뭐 어음을 막기 위해서 그냥 폭력행위를 취했다든지 이렇게 급박한 공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103조와 104조의 관계. 앞에서 본 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규정이다 보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예를 104조에 규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하나의 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103조 안에 104조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즉 객관적 요건은 자, 요거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폭리행위가 되려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관적 요건입니다.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기인한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궁박이라 하면 공공함을 의미하는데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까지 다 들어갑니다. 경솔은 판단력 부족 등 의사결정 시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대해서 보통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은 심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 원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자, 여기에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경험 부족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선박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하면 선박 거래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는 무경험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궁박경솔 무경험을 다 같이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세 가지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셋 중에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자, 폭리자의 이용 의사, 피해 당사자가 궁박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의사, 즉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어떻게 되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 무효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무효만 상대적 무효예요. 자, 입증 책임. 아까 입증은 그런 거 입증은 어떻게 하냐 그랬죠. 자, 폭리행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이렇게 이제 책이 다시 설명을 해놨어요. 폭리행위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음 사실 어느 것 하나를 입증해야 돼요. 자, 궁박 또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뚜렷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폭리의사가 상대방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폭리자의 이용의사.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자,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이 입증 책임에 대해서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요. 갑자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추론을 하면 되냐면은 입증함으로써 누가 이익이 있는가를 따지면 돼요. 자, 지금 무효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시가보다 한 10분의 1로 팔아먹어 버렸다고 합시다. 무경험 때문에. 또는 경솔하기 때문에 또는 급박한 공공 때문에 팔아먹었다고 합시다. 이건 무효를 주장을 누가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이제
10분의 1 거래 가격으로 팔아버렸으니까. 그잖아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무효는 내가 주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폭리행위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무조건이 있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격차가 있다고 해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 따라서 주관적 요건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객관식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되냐면은, 자, 부동산 거래에 거의 경험이 없는 시골 할머니가 자기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을 그 발전 계획이 있는 그 지역의 발전 계획 때문에 10배가 땅값이 뛰어 있는데도 옛날 토지 그대로를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무경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폭리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의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손이어 제3자가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무효에서만 추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추인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법정 추인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법정 추인.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의해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자,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폭리자는 피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피해자는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가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 폭리행위가 무효인 이유는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은 746조 불법원인 급여와 표리의 관계 있죠. 그래서 746조 조문을 다시 읽어보면, 자,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폭리행위로 이미 급여를 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닐까 하고 나오는데 그 단서 조문이 적용된다. 단 불법의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는 경우가 돼요. 폭리자 즉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가 되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어. 자, 적용 범위예요. 유상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자, 유상행위면 되므로 단독행위와 합동행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상행위만 하면 104조가 적용되므로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기부나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 즉 무상행위에는, 자, 여러분 급부와 반대급 사이 현저한 격차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죠. 예컨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살아생전에 재산을 넘기는 것 같은 것은 뭐죠? 증여계약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무상행위잖아요. 그건 폭리행위가 처음부터 적용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104조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며 경매 등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의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자, 경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매 같은 경우는 운 좋으면 싸게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저도 이제 경매일을 쭉 하다가 지금은 않고 있는데 이거 왜 않냐고 물어봐죠. 사람들이 다 도사가 돼가지고요. 모르는 것이 없어 사람들이 이제 경매. 옛날에는 이저 지상권 좀 설정되고 법적으로 좀 복잡하면요 경쟁이 없었어요. 그럼 법은 알고 경쟁이 없었을 때는 경락받아서 상당히 이익을 누릴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일반 시가 거래하고 거의 비슷하게 경매되고 슬프죠? 세상이 다 알아요 이제.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수가 너무 세. 지금 이쪽 어디 하기동에 있는 그
법원이 있잖아요. 201호가 이제 경매장이거든요. 거기 가보면 그냥 아파트 좀 괜찮은 지역 가서 40대 1이야. 자기가 경락받을 가능성이 없죠. 자기는 이익 보려고 싸게 써야 되잖아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쓸쓸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